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희소 샘플러스 합격 설명회에 이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대략 한 1시간 동안 우리 교육학 내년도 이제 임용고사 대비해서 특히 교육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올해 출제 경향 분석 그리고 공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앞부분에는 간략하게 이제 올해 시험 이제 경향을 좀 약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내년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좀 약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미리 온라인으로 이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들 미리 좀 질문 좀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질문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그중에 이제 많이 중복되는 것들, 특히 교육학 공부 방법에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 응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그 질문들을 보시면 아마 지금 현재 그 라이브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각자 가지고 계시는 의문과 공통된 것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아니다, 나는 또 이런 게 궁금하다, 또 새롭게 의문점이 드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 받는 그런 식으로 크게 세 파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치루어졌던 우리 2022학년도 교육학 논술 시험 문제를 지금 여기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잠깐 보면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요 다음 해 내년을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미리 받았던 질문 중에 많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출제 경향을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아마 이 첫 번째 부분의 이 강의는 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시험은 보시고 난 다음에 실제 응시하신 분들이 많이 당황했다, 어려웠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올해로 한 세 번째 시험을 보는 친구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치르는데 그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 없었던 일들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 시험 시작 땡 하고 난 다음에 약 5분에서 10분 동안 볼펜 굴러가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 땡 시작하자마자 잠깐 한 뭐 1분 정도 지나면 막 볼펜 굴러가는 소리가, 그러니까 쭉 문제를 읽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좀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쓸거리들 막 생각이 나고 답이 뭐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나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막 이제 쓰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볼펜 굴러가는 소리가 났는데 올해는 대략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지나도 그런 소리가 안 들리더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가 올해 문제를 봤을 때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시험에 관해서 저의 이제 총평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어려운 걸 물어본 건 아닌데 물어보는 방식이 좀 어려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출제된 문제 하나하나 물어본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걸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물어보는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정교화되었다고나 할까요? 과거에는 좀 더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들을 아예 이제 그 디렉션에 그 문제 디렉션에 다 일일이 넣어 주었다면 올해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일일이 그 문제 조건을 넣어주지 않고
힌트만 좀 줬어요. 그래서 그 힌트를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알아차리는가, 그리고 그 문제 조건을 정확히 맞춰서 얼마나 답을 쓰는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힌트를 정확히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 교육학에 관련된 암기와 이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또 새삼스럽게 확인한 올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저랑 같이 그동안 뭐 작년이건 재작년이건 혹은 그 이전의 과거에도 저랑 같이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매해 년도마다 교육학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교육학 이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란 말을 거의 매해 년도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비단 우리 이 임용시험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해도 다 똑같아요. 뭐 수능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외 기타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건 간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선 요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암기와 이해, 요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이제 출제된 문제들, 과거에 이 교육학 논술 출제된 경향을 보면 어느 해는 그 중에서 암기에 좀 더 치중했을 때 좀 더 잘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 적이 있고, 또 어느 해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죠. 작년은 암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냥 쓸 수 있는 정도로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시험은 이 암기와 이해 요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출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약간 힘든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시험 문제가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미리 질문하신 분들 중에 내년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꽤 계셨는데, 그에 대한 제 답은 올해와 비슷한 경향으로 내년에도 출제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 방식은 이해와 암기 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전반적인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를 잠깐 우리 이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출제가 된 교육학 논술 문제였는데요. 뭐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김 교사나 송 교사의 이제 대화를 보고 밑에 보시면은 문제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네 문제를 이제 여기 그 주제가 주어졌죠. 메뉴에 보시면은 학교 간 교사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밑에 있는 네 가지 부분을 요소로 해서 이제 논술을 쓰는 거였다는 거죠. 일단 써야 되는 논술의 내용을 좀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올해는 상당히 이해와 암기가 조화를 적절히 잘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완전히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해서 써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완전히 암기만 물어본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요 두 마리 토끼가 다 완벽히 갖춰졌을 때 우리가 그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송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 두 가지와 송 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 쓰라라고 했어요. 자, 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응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오픈, 열린 답 같은, 딱 떨어진 정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를 두 가지를 써야 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두 가지를 써야 되고,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 방안을 두 가지를 써야 되고, 근데 이거를 문제는 이 의 두 가지, 방안 두 가지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입장에서 뭘 가지고 쓰라는 거지?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제 의건 아니면 방법이건 이걸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악해야 되는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여기 대사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옛날 시험 문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옛날에는 아예 조건을 여기 다이렉트로 다 줬었어요.
줬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점에서 써야 되는지도 굉장히 여기 보면 세세하게 이미 그 상황이라든가 대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써야 되는구나라는 그 조건을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학자의 관점에서 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조건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세세하게 줬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그 조건을 세세하게 이렇게 다이렉트 제시해주지 않고 여기 보시면 대사에 그걸 녹여놨는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자 선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2가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 보시면 선교사가 계획하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해서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학기에는 교권의 단원의 범위와 계열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범위와 계열이란 2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를 방안을 쓰라. 그러니까 조건이 이미 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대로 된 그 방안을 쓰기 위해서는 범위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열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물어봤던 그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 2가지도 수직적 연계성이 갖고 있는 의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직적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범위가 뭘 의미하는 건지, 계열이 뭘 의미하는 건지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거기에 맞게 의의를 쓰거나 그의 방안을 쓰는 거지. 일단 범위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혹은 계열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방안을 어떤 맥락에서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암기,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기를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암기를 많이 옛날식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겠죠. 수직적 연계성의 정의를 써보시오. 라든가 범위와 계열의 개념 정의를 뭐 설명을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이걸 외우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였죠. 근데 올해 시험은 뭐 하나 개념이라든가 명칭을 쓰라고는 안 했어요. 쓰라고는 안 했는데 일단 그거를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 계열, 수직적 연계성을 내가 막 딸딸딸 외워서 쓰는 것까지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범위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계열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수직적 연계성이 뭔지를 이미 머리에 입력이 된 상태여야 저기에 그 방안이건 의건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지 아예 그거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든가 개념을 외우지 않고 있다든가 아예 그거 자체를 이해를 안 하고 있다면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학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이렉트로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범위란 뭐다, 계열이 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올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교육학 이론을 우리가 정확히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거 수직적 연계성, 범위, 계열 이 각각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저렇게 힌트를 줘도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이나 개념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번째 문제도 선교사가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2가지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단할 수 있는 방안, 즉 진단평가의 방안을 쓰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총평의 관점에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평이라는 게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이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저 총평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하냐면은 인본주의적 교육관, 교육평가에서 인본주의적 교육관을 얘기할 때 인본주의적 교육관이 총평관의 입장을 갖는다라고 하고 이 총평관이란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학습자를 평가하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 때 바로 인본주의 교육관에 대해서 출제를 했었고 그때 그거 설명하면서 총평관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되게 이제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많은 선생님들 많은 분들마다 올해 내가 이렇게 적중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적중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를 뭐 그닥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중을 했건 안 했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결국 합격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여기 이제 거의 19년 차, 20년 차 가까이, 20년까지는 아닌가? 예, 아무튼, 이제는 가물가물한데요. 거의 20여 년 가까이 노량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소위 말하는 적중이라는 것도 제가 꽤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게 이게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제가 적중시켜서 모의고사 문제로 내면 뭐합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거 뭐 막판에 밀려서 모의고사 그거 못 봤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나? 아무리 내가 적중을 하고 아무리 가르쳤어도 학생들이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미처 강의를 다 못 듣거나 그걸 소화를 못 해내면은 이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적중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제가 좀 모의고사 반에서 그래도 같이 공부했던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역시 저는 좀 주로 모의고사 때 마지막 때 제가 다뤘던 것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까 수직적 연계성 이 범위나 계열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모의고사 이번에 90, 11월 모의고사에서 한 9주인가 8주 차에 바로 요거에 관해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이 정도의 조건은 수직적 연계성, 범위, 계열 이거 다 과거에 이미 기출에서 출제가 됐던 거고 또 제가 그렇게 한 9주 차쯤에 문제로 다룬 거기 때문에 아마 보시자마자 요거는 조건을 딱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도 예,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한 이것도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선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두 가지를 그 이유와 함께 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교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이 뭔가 위에서 대사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보시면은 선교사가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김 교사가 우리 학교는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으니 학기말 평가에선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해 보실 걸 제안합니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이라는 건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뭘 기준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그 기준들을 알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평가에서 많이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신 게 이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다른 말로 규준제한 평가냐 중거제한 평가냐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평가 방식 기준으로는 뭐 성장제한 평가 뭐 노력제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결국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를 한 건 안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 중에 두 가지를 쓰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옛날 같으면 옛날에 암기를 좀 더 위주로 한 시험 문제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규준제한 평가 에 관해서 장단점을 쓰라든가 규준제한 평가의 개념 정의를 쓰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평가 결과로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김 교사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저 평가의 명칭이 뭐고 개념이 뭔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뭐 규준제한 평가건 중거제한 평가건 각각의 명칭이나 개념을 직접적 써라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모든 평가의 기준, 해석 기준을 이미 다 알고 있는가 평가의 유형을 이미 다 알고 있는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학생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규준제한 평가, 상대평가는 안 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 중에 뭐 두 가지를 쓰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그 여러 가지의 그 평가 종류 중에 어느 하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5가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머릿속에 그 모든 게 분류가 다 돼 있고 다 정리가 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중에 상대평가는 아니니까 나머지 것 중에 2가지에 해당되는 거를 써보고 그리고 그 이유를 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결국 왜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가 혹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성장제한 평가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평가가 지향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개 그거는 개념 정의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올해의 문제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개념을 딱 외워서 쓰라든가 뭐 장단점을 딱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다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각각의 평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이유를 쓰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내지는 그것이 평가에 있어서 지향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올해의 출제 방향은 상당히 잘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완전히 암기를 물어본 것도 있었어요. 이 세 번째 문제였죠. 교실 수업을 해서 개발해야 될 교수 전략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 교수 전략이 딕각-캐리의 모형에 지금 해당하는 거라, 지금 딕각-캐리 모형을 교수 전략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딕각-캐리 모형에서 교수 전략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거는 순전히 암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답이 있어요. 딕각-캐리가 본인의 모형에서 요 단계선 교수 전략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이미 딱 지정을 해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죠. 옛날같이 그러니까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이나 이제 3년 전과 비슷하게 암기를 물어본 건데, 암기도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암기를 물어봐도 좀 약간 크게 단계를 알고 있는가 정도를 물어봤다면, 이거는 그중 한 단계에 더 하위 단계까지 알고 있는 걸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당히 암기에 관한 부분이 이거였는데, 그 암기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또 정답을 쓸 수 있는 문제도 나왔고, 반면에 여기 온라인 수업에서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교사수 활동 두 가지를 써라. 이거는 딱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완전히 거의 100% 약간 응용 문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주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진 정답이 있거나 뭘 외워서가 아니라 평소에 현재 우리 학교 교육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살펴본 분들에게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기간제 교사나 어떤 학교 현장에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특별한 교육학적 지식이 없어도 그냥 쓸 수 있게 그렇게 물어본 게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 중심 연수 종류 한 가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이제 쓰라고 했는데, 자, 학교 중심 연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교원의 현직 교육을 우리가 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개념상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바로 이 연수죠. 그리고 이 학교 중심의 연수도 딱히 정답이 이것만이다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이제 우리 11월 말에 제가 올해 출제 문제, 해답, 정답, 해설하는 강의를 찍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 중심 연수를 분류하는 기준이 책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들 간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 방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학교 중심 연수의 어떤 종류로 그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장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교 중심 연수의 유형으로, 혹은 교과 협의회라든가 동료 장학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딱히 반드시 요거 하나만이 정답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낸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학교 중심 연수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상당히 오픈된, 열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정말 모든 걸 정답으로 해주는 열린 문제냐? 그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결국 학교 중심 연수는 교사들이 협력을 해서 뭔가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의 연수를 얘기하는 건데, 교사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지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학교 차원의 방안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걸 교사 개인의 노력 차원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이제 인정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약간 열린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은 역시 이렇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학교 차원이라는 이 조건에 맞춰서 썼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학교 차원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만 썼으면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맞게 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교육학 논술의 이제 출제 경향의 특징은 첫 번째는
조건과의 싸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비해서 문제의 정답을 써야 되는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까다로운 조건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진 않고요. 이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조건들을 찾아내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해도 필요하고 암기도 필요하다. 암기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암기됐다는 걸 전제하고 응용해서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를 결과 이제 우리 평가의 어떤 기준의 전체적인 구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암기와 이해와 응용이 상당히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룬 문제가 올해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해는 너무 암기만 많이 물어보거나 어느 해는 너무 이해 혹은 응용만 물어보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이 조화를 잘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저는 이 경향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교육학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출제 경향을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과 같이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먼저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질문 많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거의 한 250개 정도의 질문이 왔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대답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보니까 크게 이제 내년 시험 경향 물어본 문제가 있었고, 가장 많은 게 교육학 공부 방법을 물어보신 것이 많았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을 좀 물어보신 질문들이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되는 질문들, 좀 중복되는 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중심으로 답을 드리고, 특히 여기 공부 방법,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내년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방금 앞 시간에 제가 분석을 하면서 같이 제가 답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답을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이론을 적용해서 쓴 문제보다 학교 현장 관찰을 쓰는 문제가 출제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현장 관찰에서 논술형으로 작성한 경우 이론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이론 관점에서 하라는 거 아니면은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서서 봤던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써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 입장에서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이론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재작년 3년 전 문제 보면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가드너의 입장에서 방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장한 내용이나 핵심 주장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쓰시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번처럼 학교 차원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만 물어본다면 굳이 이론은 언급하지 않으셔도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에서 특별한 그런 이론이나 관점을 주면서 쓰라고 했냐, 그렇지 않았냐고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교육학 공부 방법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세 번째 문제로 제가 뽑은 게 전공 과목과 교육학 공부 비율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이거 질문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과 전공의 그 공부 비중은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 2월 달,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교육학을 좀 열심히 했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교육학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 2, 3, 4월 달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교육학과 전공을 5대5 비율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교육학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1, 2, 3, 4월 달까지는 교육학과 전공을 5대5로 공부하다가 5, 6월 되면은 이제 교육학 전공을 4대6, 그 다음에 7, 8월 되면 3대7, 9, 10, 11월 되면은 2대8, 교육학 2, 전공 8,
혹은 만약에 교육학에 자신 있으면 1대 9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줄이셔야 돼요. 어차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교육학을 공부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에서 공부할 게 마구 쏟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학을 많이 해야지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1, 2, 3, 4월 달 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교육학을 좀 많이 해둬야 나중에 뒤에 가서 교육학 좀 줄여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비율로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질문 보시면은 책이 없는 내용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올해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올해는 이제 내년도 그렇게 할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1월 달부터 매주마다 제가 읽기 자료를 하나씩 드렸어요. 그 읽기 자료는 주로 이제 그 교육부에서 나온 잡지 있죠. 행복한 교육에서 좀 학교 현장, 현재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읽기 자료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많이 드렸거든요. 다행히 올해 물어봤던 아까 그 고립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 온라인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 2가지 쓰라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테크놀로지 이것도 제가 바로 올해 드렸던 프린트 자료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저랑 같이 꾸준히 그 읽기 자료 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그 문제가 반가웠다. 이거 저 프린트에서 본 건데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대비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교육부나 이런 데서 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평소에 끊임없이 이제 체크를 해두고 꾸준히 이거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내년에도 이제 개강하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매주 드리려고 해요. 매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쓰는 작업이 논술 실제 이제 훈련해보는 작업이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3월부터도 교육학 이론적인 내용 아니고 바로 그런 어떤 현장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아주 간단하게나마 조금씩 이렇게 쓰도록 그런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이 이제 제 강의에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논술 글쓰기 잘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논술 글쓰기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육학 논술은요. 글 쓰는 능력이나 내지는 화려한 문장력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선생님 전 태어나서 논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는 시험이거든요.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 쓰라고 하는 그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기만 하면 되는 시험이라는 거죠. 문장력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지껏 제가 20여 년 가까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글쓰기 못해가지고 시험 점수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분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 한 번도 못 봤어요. 되게 쓰라는 게 뭔지 몰라서 못 써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지 글을 잘 못 써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 형식은 몇 가지 기본적인 형식만 갖추면 다 점수 얻을 수 있는 거고 문장력은 채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논술 못 써요. 글 쓰는 거 못 써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6번 교육학 시험은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서 봐야 하나요? 철학 파트도 봐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해년도마다 출제된 영역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뒤늦게 임용시험에 뛰어드신 분들이라든가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교육학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은 얼마 앞으로 다가왔고 정말 나는 요것만이라도 공부를 하고 최소한으로 공부하려면 어디까지 범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4 영역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육행정,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수학습입니다. 요 4가지 영역은 반드시 이 중에 한 3개 정도는 나와요. 그 매해년도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4개의 영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완전히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문제를 다 잘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이 4가지 영역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영역을 좀 꼼꼼히 다 보셔야 되고, 철학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학은 전공보다 늦게 시작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해야 적정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늦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전공이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면 결국 교육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리 좀 일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어차피 교육학 못 하게 될 거니까라고 생각하시고 좀 최대한 미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교육학 쓸 때 어떻게 하면 물어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직적 연계성이 뭔지, 범위가 뭔지, 계열이 뭔지, 그리고 총평관이 뭔지, 교육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면 그러면은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내용을.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거기서 물어보는 그 개념이나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글을 매끄럽게 잘 쓰기 위해서 따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까 요것과 같은 맥락인데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의의만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방안만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스터디는 꼭 필요한가요? 이거는 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시는 이제 방법의 문제인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반드시 자기가 강제력이 있어야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는 너무 나태해져서 안 되고 누구라도 옆에서 이제 억지로라도 남과 약속하고 뭐 이래가지고 억지로라도 나에게 강제를 부여해서 공부를 해야 그나마 따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가 필요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난 오히려 혼자 하는 게 속 편하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스터디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스케줄과 자기 방향으로 공부해야지 더 속 편한데 괜히 남과 이런 거 시간 맞추고 막 이러려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로 작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학 공부습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최대한 많이 훑어보는 게 좋은지 꼼꼼하게 외우면서 보는 게 좋은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2년 전까지는 꼼꼼하게 외우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작년이랑 지금 올해 시험 보니까 꼼꼼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훑어보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꼼꼼하게 외워야 쓸 수 있는 뒷깎이리 문제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제 굉장히 주안점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최대한 많이 훑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의 출제 방향에서는. 그리고 또한 많이 훑어보면요. 또 기억에도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훑어보는 방식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픈문 형식 바뀌고 있는데 대비할 수 있는 학습법, 강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대비할 수 있는 학습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울 건 외워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해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나름 제 강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나름 갖고 있는 제 강의의 자부심은 뭐냐면 이해를 굉장히 잘 시켜주는 강의를 한다고 저는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평가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무슨 말인지 많이 알겠다 들으면 상당 그 전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했는데 강의를 들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고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해는 그닥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암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암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저렇게 눈으로 훑는다든가 아니면 기타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제 입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암기는 본인들의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해는 제가 굉장히 잘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신합니다. 근데 이제 암기는
본인들이 열심히 교육학을 많이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리고 아까 말한 평소에 그렇게 꾸준히 학교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것도 제가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꾸준히 그런 자료는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것도 이제 사실 올해는 자료만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써보라는 것까지는 제가 잘 안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것까지 좀 제가 해드릴, 써보시라고 좀 숙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학 공부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공부 방법이나 가지면 안 될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절대 안 되는 거는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월화에 되게 교육학 강의를 듣고 수목금의 전공 강의를 많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월화엔 교육학만 공부하고 수목금에는 전공만 공부하고 하시는데,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교육학과 전공은요, 매일매일 같이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육학 전공은 매일매일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월화 교육학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목금 동안 교육학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월화에 공부했던 교육학을 다 까먹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목금토 열심히 전공 공부하다가 그 다음 주 월화에 교육학만 해. 그러면 월화 이틀 동안 수목금에 했던 전공을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과 전공은 매일매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매일매일 같이 하더라도 비중은 약간 여러분들 조절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화에 교육학 강의 듣고 수목금에는 전공 강의를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월화에 교육학과 전공을 공부를 하긴 하되 교육학 비중을 한 8, 전공 비중 2 정도 두고 하다가 수목금에는 이제 전공 강의 들으니까 이때는 전공의 비중을 한 8, 교육학을 한 2 정도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비율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비율을 조절해도 괜찮으니 어쨌든 교육학 전공은 매일매일 같이 하는 게 1년 동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나눠서 하시면 안 돼요. 2022 개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봐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2022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도, 내년 하반기에 확정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돼서 고시돼서 나오면 그때 살펴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 그 자체가 문제로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던 그 2015년 그때도 그 개정 교육과정 자체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다만 배경으로는 등장했죠. 그러니까 올해에 2015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이걸 위해서 교사들이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식으로 그때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거기서 써보라고 하는 것도 개정 교육과정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조나슨의 모형을 쓰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타일러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거 쓰라고 문제가 나왔던 거지, 그 교육과정 자체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약간 배경 형태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게 확정 다 고시가 돼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고시가 되면은 그때 살펴봐도 늦지 않고, 그리고 그때 나오면 또 제가 따로 잠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교육학 단권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단권화가 돼 있는 제 교재가 있습니다. 마인드맵 교재가 있죠. 마인드맵은 제 강의에 7, 8월 달에 사용하는 교재인데, 그 마인드맵 교재가 우리가 교육학에서 전 영역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전 영역에 걸쳐서 그에 대한 개념과 설명을 가장 압축해서 이미 단권화된 그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단권화 작업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 마인드맵으로 단권화 됐다고 그걸 단권화 교재로 활용을 하시고, 다만 그 마인드맵 이렇게 보시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기에 약간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서 추가하는 형태로 그렇게 그냥 단권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단권화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미 단권화 작업이 그 자체로 한 70% 이상 끝난 거라고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그 효율성 굉장히 높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 중심으로 단권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출된 부분 다시 기출되지 않는 것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다시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학 논술도 이렇게 봤을 때 이미 몇 번 출제가 된 것, 예를 들어서 형성평가 같은 경우가 2번 물어봤고요.
이미 기출 됐는데 또 물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준거장 평가 같은 경우도 이미 한 2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에서도 이미 과거에 물어봤는데 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된 것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또 다시 물어볼 때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물어봤느냐. 가장 텀이 짧았던 게 2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물어본 건 올해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물어봤던 걸 올해 물어본 적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이 공부를 할 때 작년도 건 당연히 올해 이제 그러니까 올해 출제된 건 내년에 출제가 안 되지만 올해 말고 이전에 출제된 것까지는 이미 기출된 거라도 좀 봐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죠. 4학년 올라가는데 전공 공부하느라 교육학 시작을 못했어요. 4학년 때 시작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해야 되는지 기출 중심으로 키워드 먼저 외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4학년 올라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리고 되게 1월부터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겨울부터 공부를 하신다면, 그냥 차근차근 전부터 이론부터 하시는 걸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기출 중심으로 키워드 먼저 외우는 거, 이거는 되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뒤늦게 교육학 공부를 하셔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1월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제 이론반부터 해서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수생입니다. 시험을 처음 쳐보니 글쓰기가 너무 안 돼서 시험 당일 시간에 쫓겨 당황했습니다. 평소 교육학 논술 글쓰기 연습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평소에 연습을 하나도 안 하시다가 그냥 시험장 가셔서 이제 시험을 보셔서 지금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제가 이 말씀도 드렸는데 항상 시험장 가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글을 빠르게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막 빠르게 풀어보는 걸 평소에 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전혀 글쓰기 안 하다가 그냥 당일날 가서 글 쓰는 거 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원래 좀 글재주가 있으신 분들, 예서 국어나 영어 전공하시는 분들은 원래 좀 글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닥 평소에 연습 안 하다가도 당일날 딱 문제 보고도 그냥 파악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라면 평소에 이 시간 맞춰서 글 쓰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글 쓰는 주제 줘가지고 계속 매주에 한두 개씩 글을 쓰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특히 이제 90, 11월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는 그때 시간 굉장히 빠르게 단축해서 한 40분 안에 글 쓰기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평소에 글 쓸 때 40분 안에 써야만 가서 60분 안에 글을 완성을 해요. 실제 가면은 정신도 없고 뭘 써야 되는지 생각도 빨리빨리 안 나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평소에 글 쓰는 훈련을 굉장히 시간을 짧게 잡고 글을 빠르게 쓰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학 암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암기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빠르게 하실 수 있으면 빠를수록 좋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암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료가 정리가 돼야죠. 왜냐하면 책을 통째로 다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단거나 작업을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추려져야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암기를 하고 구조를 익히는 거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전체 구조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최대한 암기는 빠를수록 좋은데 완전 처음 시작하는 초수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 2, 3, 4월 달까지는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하건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하건 단거나 작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외우는 작업은 최소한 5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5월 더 지나서 7월 이때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너무 늦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시작하면 좀 적정하고 만약에 3월 혹은 1월부터 암기를 시작할 수 있다 하면은 상당히 빠르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학은 이해보다 암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해, 암기, 이제는 다 중요합니다. 예, 이거보다 저거다라는 게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습과 복습 비중을 어떻게 분배해야 좋을지 효과적인 예습법과 복습법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복습법이나 예습법은 한번 쭉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 2월 달 수업을 할 때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예습과 복습을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그 방식 뭐냐? 복습은 미리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쭉 읽어오는 거고, 아니, 복습이란다. 예습은, 다음 주에 할 내용을 미리 한번 쭉 읽어오는 거고, 복습은 이번 주에 이게 진도 나간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 중요한 건 외우지 말고 그냥 읽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외워지지 않아요. 처음 강의 들으면서 대바람에 머리에 입력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건 포기하고 한번 쭉 읽어보는 거. 그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같이 이렇게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라면 전반적인 교육학의 틀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쭉 이렇게 읽는 거를 계속 예습법, 복습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비중을 어떻게 분배하면 좋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복습을 추천합니다. 예습보다는. 왜냐하면 복습은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뭔가가 중요한지를 알고 읽는 게 복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좀 더 포인트 두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습과 복습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복습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이제 질문들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약간 본인의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질문을 넣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좀 절박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3교대 간호사로 근무를 하시는데 인강으로 공부하시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첨삭 피드백이 원활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첨삭,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 직강생이건 아니면 인강생이건 제가 3월 달부터 첨삭을 해드려요. 이 첨삭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쓴 답안을 제가 읽고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직강생들은 정말 직강으로 대면해서 이제 만나는 거니까 첨삭이 되고, 인강생들은 첨삭할 그 답안을 이제 스캔해서 샘플러스에 올리라고 하죠. 그러면 그걸 읽고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해서 돌려드리는 형태로 인강 첨삭을 해요. 그래서 직강생이건 인강생이건 첨삭은 2달에 한 번을 해드립니다. 3, 4월에 한 번, 5, 6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기회가 돌아가요. 근데 사실 이 첨삭은 아무래도 대면 첨삭이 좀 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거에 대해서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더 많이 이것저것 더 짚어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인강으로 첨삭을 하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만,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거나 이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간략히 해드리는 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정상,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첨삭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인강생들도 빠짐없이 이제 첨삭은 다 해드리고, 다만 올해도 여전히 이제 내년에도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인강생들 대상으로 하는 줌 첨삭을 좀 더 늘려볼까, 이 생각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간단한 코멘트 해드리는 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줌으로 첨삭을 신청하시면 그걸로 해드리는, 인강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은 상당 부분 이게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인강생들 피드백 더 많이 해드리려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7년이 지나셨대요. 졸업하신 지. 교육학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면 좋을지 기본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렇게 오랜만에 공부하신 분이나 아니면 처음 공부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요, 그냥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막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고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 고민은 제가 하는 고민이에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강의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커리큘럼을 제공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커리큘럼 어떻게 짜야 되나?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고민이고, 여러분들은 공부할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공부하고 뭐 외우고 뭐 하고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 내가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까지 고민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서 내놓은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초수생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첨삭하면서 물어보죠. 제 강의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배나 뭐 아는 사람 중에 합격생이 제 강의를 추천해서 왔다고.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선배가 어떻게 추천을 하던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제 제 강의 선택하면서 그 선배한테 상의를 했대요. 일단 선배가 뭐 김원 선생 강의 들으라고 해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저 그다음에 교육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뭐라고 했냐? 그냥 가서 시키는 거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김원 선생 강의 가서 쓰라면 쓰고 외우라면 외우고 그냥 읽으라면 읽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 강의를 따라오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초수가 임용에 붙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닥 높지는 않아요. 물론 그거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TO,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비교과 같은 경우 TO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갑자기 TO가 는 과목 같은 경우는 초수들도 많이 합격을 해서 초수 합격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이 적체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초수 합격률이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대략 그 과목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완전 초수로 합격하는 확률은 대략 10에서 15% 정도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21년 사용한 교재 그대로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그대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수강생 작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기본 교재 그대로 써요. 그리고 이거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도 책에 그린 골드 키로 나뉘나요? 개정된 부분 맞나요? 했는데 거의 이 기본 이론서는 개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골드 그대로 나가고 다만 조금 그때 필요한 프린트물 이 부분이 있으면 그건 프린트물 드릴 예정이에요. 나이가 40인데 10년 넘게 쉬었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본 케이스 중에 물론 다른 전공이시지만 그 40 넘은 나이로 거의 본인이 응시한 그 교육청에 차석으로 합격하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인데 이제 교생 실습 수업 병행하면서 초술 준비하고자 하는데 효율적 시간이나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거 시간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처해 있는 시간 환경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렇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교생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각기 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혹은 뭐 학교 수업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랑 공부 시간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 내가 학교 공부 혹은 직장 해서 일하는 시간 외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만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 시간만 충실히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난 시간 없는데 이러면서 고민하진 마시고 그 와중에 얼만큼 시간을 뽑아낼 수 있는가를 일단 잘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특히 교생 나가서 한 달 동안 되게 교육학이나 공부를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생 다니고만 이거 피곤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다만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교육학, 전공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끊지 않고 공부하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맘이시라고 하시는데 1, 2월 전공 수강 예정인데 교육학은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1, 2월과 3, 4월 중에 택 하나 또 될까요? 그럼 어떤 강의에 집중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택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1, 2월 강의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보고 다른 인강 선생님과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는 다른 분들과의 제 차이점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른 분들의 강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학생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제 강의는 예를 되게 많이 들어준대요. 예시를 되게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고 듣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마 그게 차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미리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고요. 잠깐 세팅하고 이제 라이브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